그 2026년 이제 6월 3일에 그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또 같이 하게 되죠. 여기에 좀 심각한 것은 이번 기회에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국민투표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자님께서 이제 대구에 나오시게 되는데 그럼 왜 이때 나오시게 됐는가? 소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대구시장의 적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한 거 한 가지씩 나눠서 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구시가 3대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이랬는데 지금은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가 5번째로 밀려나고 있거든요. 현재는 4위인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이런데 이제 대전에도 곧 추월당하게 생겼고 그래서 인구가 236만 그 다음에 GRDP라고 지역 총생산 지도에 대구라고 그려진 안에서 나오는 생산이 33년째 전국 꼴찌입니다. 심지어 충남이 대구의 2.2배 높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수도권 집중, 그 다음에 소위 재산업화, 공장들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앞으로는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또 경북은 22개 시군 중에서 8개가 2050년까지 우선 소멸하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둘 것이냐? 시장하러 나오는 사람마다 대구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대구 경제가 살지도 않았고 대기업이 유치되지도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20년 사이에 대구 언저리에 대기업이라고 온 것은 현대 로보틱스 하는 로봇 만드는 기업 하나 말고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업이 유치가 안 되느냐? 그것은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기업은 이윤이 생기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땅값이 싸든지 그 다음에 노동력을 쉽게 구하고 임금이 싸든지 세금이 싸든지 그 다음에 수출 기업의 경우는 한국까지 실어 보내는 물류 비용이 싸든지 네 가지인데 땅값하고 임금은 지자체나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지자체나 국가가 손댈 수 있는 건 세금인데 그렇네요. 세금을 깎아주면 딴 지역보다 세금을 낮게 깎아주면 기업이 올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깎으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면 그럼 나라 살림은 뭐로 사느냐? 공무원 월급도 줘야 하고 길도 닦아야 하고 복지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 전체는 줄지 않으면서 낙후 지역이 딴 지역보다 세금 혜택을 보는 제도를 해야만 되겠다. 수도권은 규제를 하니까 수도권 바로 바깥 충남의 천안, 아산, 당정, 강원도, 원주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기업마다 거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남이 대구의 2.2배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한 데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는 지금 법인세 상속세를 그대로 두고 수도권은 과밀하로 유발하는 게 많으니까 수도권의 법인세를 1% 올린다. 1% 올리면 우리나라 이 세수의 80%가 수도권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20%가 지방에서 나오고 그러면 법인세 1%를 올리면 80이 들어오는 거죠. 80이 들어오면 지방의 20에는 4%를 깎아줄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만 보면. 그러면 5%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서울에 하면 5% 차이 나고 경기도보다는 4% 차이가 나는 충남보다는 4%가 차이 나는 거죠. 이것을 저는 주장해가 이런 소위 경기 규칙 게임의 룰을 바꾸어야 지방이 살고 대구가 살지 그러지 않고 시장 하려는 사람이 내가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20년 30년 떠들어도 유치가 안 됐거든요.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의 개인기로 유치는 안 된다. 삼성 상용차가 대구에 왔다가 왜 부산으로 갔느냐. 대구가 불리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밖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빼앗아 갔다 간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류 비용도 많고 이러니까 기히 돈을 몇천억을 넣더라도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는. 저는 그 싸움이 돼서 대구 경북이 수도권보다 법인세나 상속세가 낮아지면 누가 시장을 하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기업은 오게 되니까 대구 경제는 살고, 이것이 안 되면 누가 오더라도 아무 차이가 없다. 이걸 제가 깨닫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당신이 이걸 실현할 수 있느냐? 우리 당의 장동혁 대표가 2월 4일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지방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상속세는 지방에 10년 이상 기업을 하면 면제해주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저는 그거는 너무 거칠다고 생각해요. 10년 하면 상속세 예를 들면 20% 면제, 20년 하면 50% 면제, 그 다음에 30년 하면 100% 면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교하게 설계를 하고, 법인세는 얼마를 낮추었을 때 기업이 올 생각을 가지는지를 하면, 저는 지금 가장 낙후 지역인 전남부, 그 다음에 경남부 이런 데는 대구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걸로 해결하겠다. 이 법안을 가지고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딴 후보들은 이런 주장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기업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오는 방법하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같은 날 2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꾸준한 주장을 듣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세금을 많이 낮추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게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맥락은 비슷하네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되면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수도권 과밀화가 방지됩니다. 공장들이 그 수도권 언저리에 안 있게 되니까.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화가 방지되면 수도권 집값이 안정됩니다. 사람이 안 몰려가면 집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면 집값이 안정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 소멸이 방지됩니다. 지방의 기업들이 오니까. 그 다음에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수도권은 집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니까 신혼부부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못 구하고 하니까 출산을 꺼리는데, 지방에는 집값도 좀 상대적으로 낮고 생활비도 적게 되니까 신혼부부들 아이를 키우기 적당한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이 주장을 저는 한지는 오래 안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고민을 못했을까? 외국에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세금을 차별을 두고 이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여러 과제를 한복에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나오게 됐고, 두 번째, 지금 이제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4년이 새로 시작하는 대구시장 임기 4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대구가 해야 될 선택은 민주당 시장을 만들든지, 그 다음에 국민의힘 시장을 만들 때 민주당이나 중앙정부와도 교섭하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만들든지, 이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시장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국회의원 12명이 모두 국민의힘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당도 현재는 모두 9개 구가 모두 국민의힘입니다. 이 협조가 또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의힘 시장이 나오되 민주당이나 중앙정부와도 교섭이 가능하고 협조가 가능한 사람, 그것이 저는 제가 가장 적임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 정도 하겠습니다. 미리 다 이렇게 살펴주셨는데요. 그래, 우리 이번에 그 대구시장 주호영 후보님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구시장을 보니까 소위 그 거물급 정치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급의 정치인 출신이 이전에도 왔었구나. 이게 보니까 홍준표 전 시장님을 보면 재선 도지사에다가 5선 국회의원 출신, 대선 후보도 한 번인가 두 번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 뭐 한국에서 그 보수의 성지다 이런 이름을 칭호를 받고 있는 대구의 눈높이가 아닌가. 그 대구 시민의 요구가 바로 이런 그 아주 그냥 중량급 그런 시장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구라는 위상이 있으니까. 이제 우선 대구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임명제 시절에는 도지사가 차관급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벼슬 계급으로 따지면 낮으니까 자꾸 낮추어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되고 난 뒤에 250만 대구 시민의 삶의 질을 행복을 관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장관 몇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의원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 자리의 중요성을 알고 책임지겠다는 걸로 나오지요. 대구만 유독 의원들이 시장 경선 경쟁에 많이 안 나왔지, 지금 호남 같은 데도 4명 5명 다 나옵니다. 사실 그렇죠. 예, 나오고 허경만 국회 부의장을 마치고 전남지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노성환이란 분은 국회 부의장을 마치고 마포구청장을 하셨어요. 아, 그렇게 예, 되셨습니까? 예. 그것이 그분이 무슨 자리가 국회 부의장이 국가의전서열 7인가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무슨 그거 자리 하려고 마포하겠습니까? 내 고향을 위해서 최대로 봉사한 그런 마음이고, 대구시장 하는데 역량이 100이 필요하다면 120, 130을 가진 분이 대구시장을 해야지 80, 90을 가진 분이 내가 대구시장을 해서 내 정치적 체급을 높이겠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장 할 분은 대구시 의원 12명과 다 팀워크가 되고 콜라보가 되는 사람, 중앙정부와도 콜라보가 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자치단체의 발전에 필요한 법들이 다 있습니다. 예. 예, 강원도 특별자치도법, 폐광지역 진흥에 관한 법률, 부산은 글로벌 항만도시 무슨 법, 그 다음에 그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법, 이런 법들이 다 있거든요. 대구는 TK 통합신공항법, TK 통합신공항법, 그 다음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시도지사는 무슨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국회와 교섭을 해서 그 지역 발전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바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법이 3번인가 4번 바뀌었어요. 법을 조금씩 바꾸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털도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물 정치인이 아니면 이제는 시도지사를 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그런 사정이 됐어요. 그렇죠. 지방 분권이라는 게 거의 그 스테이트 같은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님은 육선 의원이시니까 직전 시장님하고 비하면 그렇게 과한 경력이 아니고, 일단 이제 다선이다 요새 그런 말들이 많은데 오히려 다행이죠. 그리고 지난 24년간 대구를 지켜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국회의원이면서도 이 지역구 생활 비중이 대단히 높은 의원으로 지역구에 와서 생활하는, 지역구에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의원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대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활 DNA라고 말을 한다면 대구의 생활 DNA가 대단히 높은, 어쩌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오신 분들 중에는 제일 높다, 그게 아주 강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온 후보들 중에 대구에서 학교를 안 나오든지 대구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40년간 대구를 떠나 있다가 대구를 떠났다 해서 대구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또 대구에 대한 애정도 다 있을 겁니다. 있지만 한 40년 만에 돌아와서 시장 하겠다 하면 그렇죠. 우선 지역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이라는 자리가 시정을 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외부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예. 대구시의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할 사람이라야 시장이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 법무관 생활, 판사 생활, 그 다음에 육선할 동안 저는 온전히 인생의 50년을 대구를 잠시 무슨 직장관계로 경북에 지원해 간다든지 전방에 군법무관 1년 간다든지 이것 빼고는 몽땅 대구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과 일체성이라고 따지면 제가 가장 강하고 많고요. 그 다음에 정서도 가장 잘하는 이런 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선했다고 많이 했지 않냐 이러는데, 외국에 가면 오래 했다는 이유로 구박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나무든 정치인이든 또 골동품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될수록 가치가 더 빛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선거는
초선이 가장 쉽고 재선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4년이 엄격하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3선부터 올라가면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일일이 따져서 하게 됩니다. 저는 더구나 4번째 때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도 됐거든요. 그런 적 이제 이 무소속은 대구에서 무소속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공천 받지 예. 않으면. 그러니까 육선이라는 말은 그저 놀고 선수만 오래 찬 것이 아니라 선수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더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그만큼 가장 열심히 했다는 훈장이 될지언정 오래 했다는 비난의 대상은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 보십시오. 박지원 41년생입니다. 예. 정동영, 추미애. 근데 우리 당만 왜 자꾸 또 우리 지역만 왜 자꾸 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보다 더 초선을 갖다 뽑아놓으면 시민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왜 90살까지도 하고 이러겠습니까? 또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지요. 그만큼 젊은 사람이 한 역할도 있지만은 경륜이 많고 아주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죠. 대구시장이라는 자리가 무슨 기업에 잠깐 있고 국회의원 한두 번 한 걸로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민주당 후보가 여기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 후보는 이 대구 시민의 정서, 특히 이 보수 성지라는 이 정서하고 맞지 않고 뭐 모든 곳에 다 어느 당에서나 나와도 좋다고 한다면 그 민주당 후보가 대구 시민의 정서를 배웠어야 되는 건데 자기들의 어떤 혁명 정신 같은 걸 가지고 나오게 되는 바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속상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부분인데 그 다른 윤어게인 후보하고도 우리 주호영 후보자는 비교 불가다. 대구 생활 DNA라는 면에서 그냥 대구 사람이다. 이 사람이 대구 사람이다. 이것이 아주 강점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도 다 해주셨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남다른 능력. 조금 전에도 그 중앙정부와의 협상 능력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바로 그 시장이라는 공무원, 사실은 공무원이죠. 선출직이지만 시장이라는 공무원의 법적 지위하고 그 역할에 이 남다른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이게 또 대구 경북 특별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장은 반정부가 돼서는 안 되고 이게 무슨 독립국처럼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 시장 개인의 신념을 가지고 정부와 싸운다 이러면 시민들이 손해를 볼 것이고 그래서 대구시를 위해서 그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또 건의도 하고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시장이 협상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해서 우리 주호영 후보님은 바로 그러한 협상 능력 이런 것이 남다른 장점이 아닐까. 더구나 높이 서서 보면 더 멀리 본다는 말이 있듯이 큰 틀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던 입장에서 대구에 와서 중앙정부와 협상을 한다면 그게 또 원만하고 순조롭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예. 장점이 있다고 보시죠. 저들도 우리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은 당장 사선 의원을 하고 행안부 장관을 하고 국무총리를 한 김부겸이 대구시장 그렇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대구시장 역할이나 할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조회 많이 했으니까 그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김부겸이 더 그만둬야지. 나이도 많고 더 오래 했는데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다녀보면 저보고 왜 싸우지 않느냐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야당이 돼서 정부 여당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 저는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했지만 원내대표를 3번이나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를 3년 하는데 원내대표는 싸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당 원내대표일 때는 야당을 달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도 통과시키고 법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야당 원내대표 할 때는
많이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싸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생내적으로. 그 다음에 싸운다는 게, 이 국회에서 싸운다는 게 과만 질러가 무슨 강한 말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착착 해야 되는데, 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5번을 하면서 혹은 뭐를 하면서 민주당이 저를 가장 아파해요. 말이 합리적이어야 아픈 것이지 목소리가 높다고 잘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협상가로 알려져 있는데 협상에 무슨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상대의 입장도 정확하게 알다 보면 거리가 좁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부 각자 자기 이야기만 떠들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 사안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해서 이야기해서 양쪽이 서로 받아갈 수 있는 선을 만드는 노력, 이것이 협상이고 그것이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지금 국민의힘 정권에서 위기가 크게 2번 있었던 것이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사건 아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은 제가 전부 수습했습니다. 100번 넘는 협상을 통해, 저쪽은 사람이 서너 번 바뀔 동안에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법, 세월호 사건 배보상법, 새로운 없는 법을 제가 만들어서 수습을 했고, 이태원 사건은 제가 원내대표하면서 국정조사도 하고 해서 유족과의 사이에 지금 저에게 맡겼으면 해결이 다 됐는데 내부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안 됐습니다. 이 위기를 제가 다 넘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보수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큰 업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공무원 연금 개혁 제가 연금관리위원장으로 개혁위원장으로 했거든요. 다 도망가고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이 됐었는데, 국민연금은 개혁하지 않으면 하루에 이자만 850억씩 나갑니다. 그거 제가 위원장을 1, 2차 하면서 거의 다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나라 보수 정권의 위기 수습, 보수 정권의 업적 제가 다 한 겁니다. 한 거고, 대구에도 한 20년 내 가장 큰 일들이 달성 국가산업단지 유치, 그 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도시철도 3호선 건설, TK 통합신공항법 제정 개정, 그 다음에 803 국립공원,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제 손을 안 거친 게 없습니다. 없는데 나가보면 한 게 없다. 뭐 그 말하기 좋아서 모르면 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갑니다. 내 안 한 거 꼽아봐라고, 대구 큰 일 중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오래 한 것이 아니라 대구 시장을 잘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럼 대구에서 뭔가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두 번이나 대구 시장을 제가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기회에 안 했던 것은 잘한다는 자신, 대구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나온 것이지, 제가 시장을 할 때보다 마칠 때가 더 나빠지면 어떤 일을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리고 이것은 비단 대구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과밀화 방지, 수도권 집값 안정, 지방 소멸 방지, 대구 발전, 그 다음에 저출산 해결, 이런 문제가 다 있는 해법을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남다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무에게나 없기 때문에 남다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대단한 강점이다. 저는 남다른 능력이라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데, 아유. 남과 다른 것은 제가 사심이 없다는 겁니다. 공심, 판사하면서 체질화된 공평하게 한다는 것.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합리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이지 제가 남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을 오래 하면서 경험은 많다. 정부 내 국무회의가 어떻게 조정되고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방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 협상을 잘한다고 말씀하실 때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뭐냐면, 협상을 하는 양 당사자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풀자는 것인데, 그 문제를 어느 선에서 풀 수 있는지, 무엇이 답인지를 가지고 서로 찾아가는 게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을 들여다보면서 결정을 하니까 협상이 잘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예. 정말 명언이다 예. 싶습니다.
이번에는 그 보수 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보수가 어디로 갔기에 재건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승리하려면 결국 보수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현실에 보수가 힘을 잃었다. 보수 정치가 지금 힘을 잃었다 이럽니다. 이제 그동안 보수가 다소 변질된 면도 있기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것으로 탄핵이 됐고 했으면 보수는 우리가 믿었던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제 바로 가자 했어야 하는데 당 중심에 가서 붙은 강성 대중들이 그 미련을 못 버려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건전한 보수가 등을 돌려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점점 대표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점점 이 보수당에 등을 돌리고 사실은 TK만 남았다 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 보수를 살리려면 결국 대구에서 이 TK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님의 보수 재건의 그 절절함, 의지 이런 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자, 보수를 재건하는 전제가 보수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원인을 찾아보면 무엇 때문에 망가졌고 무엇을 고치면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째,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충실하지 못했다. 헌법 준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가 가진 장점인데 우리가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그 가치를 지키지 못했어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력은 항상 부패하고 타락하기 쉬운데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일, 보수의 가치를 깨뜨리는 데 대한 견제와 감시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어서 탄핵이 됐는데 그걸 왜 사전에 막지 못했느냐. 시스템 안에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막 언론에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일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걸 왜 치열하게 막지 못했느냐. 그래서 저는 가치를 지키는 일에 소홀히 했고 이 가치를 일탈하는 일을 견제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재건은 저는 간단합니다. 보수의 가치로 우리 당이 빨리 돌아가면 됩니다. 법치, 헌법, 상식, 팩터. 이러면 이거 싫어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누구하고 논쟁을 했는데요. 저도 이거 참 제가 비겁하면 입을 닫아야 하는데 저는 부정선거 있다는 사람하고 내 다투입니다. 몇 가지 이유인데 부정선거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됐겠나 첫째.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하고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부정한다는 말이냐. 차라리 민주당이 부정선거 있다고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부정선거 주장이 십수년째 나왔는데 아직도 부정선거 증거를 하나도 못 찾고 부정선거에 관여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다. 여러분들 주장하는 대로 부정선거가 있으려면 수백 명, 수천 명이 관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또 싸웁니다. 싸우고 저를 거래 안 받는데 이제는 지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 소위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때문에도 보수가 패망합니다. 첫째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또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고 그래서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김어준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부정선거론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아무 증거나 근거가 없는데 2017년에 자기들이 이기고 이제 그 말이 들어가고 그 뒤로 우리가 받아서 황교안이네 공병호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이제 이 해결되지 않은 일로 와버려서 이것이 보수를 망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지지자들이 부끄러워하는 보수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하면 지지하는 정당이 하는 일이 당당하고 끄리낌이 없어야 지지하는데
내가 국민의힘이지만 저거는 잘못됐다. 대통령이 뭐를 함부로 하는 거 잘못됐다. 김건희 여사가 저런 거 잘못됐다. 이런 걸 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문제. 그래서 합리적인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기 희생이 따르고 전 이런 것만 갖추면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원내대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해 4월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선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 이겼거든요. 우리가 이겼는데 물론 서울시장 박원순, 부산시장 오거돈이 이 성범죄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갖추었습니다. 그게 뭐냐? 코로나 시기에 의원들이 6개월간 세비를 30%씩 기부했습니다. 그게 22억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데 우리 당이 가치를 둬야 할 때 희귀병 치료, 조선과정 지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지원 뭐 이런 데를 같이 있게 다 썼거든요. 쓰고 예전에는 수해나 이런 큰 재난이 나면 지도부가 가서 보고만 왔는데 저희들이 3,000명인가 당원이 정말 봉사를 위한 봉사를 했습니다. 하고 그 봉사 마치고도 4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더 도와드릴 일이 있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피가 모자라서 헌혈을 하는데 보통 전당대회나 이런 행사할 때 헌혈차가 오면 20-30명밖에 헌혈을 못 받습니다. 왜냐? 혈압약 먹어도 안 되죠. 아프리카 갔다 와도 안 되죠. 어젯밤에 술 마셔도 안 되죠. 제한이. 그런 식의 헌혈은 하지 말자. 그래서 2달을 정해서 각 당협에서 청년 당원들을 상대로 모았는데 1,500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적십자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냥 차대놓고 20명 하고 안 된다. 그리고 그 1,500명은 헌혈은 넉 달 지나면 다시 또 할 수 있거든요. 그 1,500명에게 당대표, 원내대표 이름으로 감사장을 또 보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또 그분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4가지 일을 하고 나니까 그 주에만 민주당과 우리 당의 지지율이 7% 옮겼습니다. 아니, 민심을 얻는 일 간단하죠. 정당이 선거에 이기는 방법은 민심을 얻어야 하고 민심을 얻는 방법은 민심에 맞춰주면 되는 거죠. 민심이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잘하라는 것이지. 근데 그럼 우리 당은 왜 못하느냐? 사심들이 있어서 그래요. 사심들이 있어서 그러고 역대 당대표들이 저는 예전에는 강력한 지도자를 싫어했는데요. 당대표가 강력한 지도자가 돼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지 못한 지도자는 자기 자리가 흔들릴까봐 그렇죠. 자꾸 자기 사람만 모으고 자기 편을 만들고 이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 당대표가 왔을 때 나는 우리 당의 작금의 현실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려면 한없이 많고 우리 당이 왜 이런 일을 하려면 한없이 많습니다. 정치에 금방 뛰어들어온 사람들이 이 정치의 이 처음과 끝을 모르고 자기 고집, 자기 욕심만 가지고 정치를 작전하듯이 하는 것도 있고 이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심성들, 사회 분야가 정말 촘촘히 얽혀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왕조 시대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신의 영역이라고. 신의 영역이라고. 그것이 알 수 없는 그런 복합한 연기 관계가 이루어져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수 재건은 헌법가치, 법치주의, 민주주의, 상식, 팩터, 자기 희생 이 6가지를 갖추면 저는 즉시 돌아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거의 지금 청년론 이야기 하던 분들이 부끄러울 텐데 이 에너지 엄청납니다. 그래, 이 말씀 벌써 답이 다 나왔는데 생각해 본 것이 그겁니다. 이제 이 보수 국민들은 윤어게인 이거 듣기도 싫다, 지긋지긋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대구의 모 후보가 지지율이 높이 나온 게 윤어게인이 받쳐줘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윤어게인 욕하면 또 막 제가 대구시장 선거는 불리할 텐데 제가 윤어게인 보고 물어봤습니다. 윤어게인이 무슨 말이냐?
교도소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또 대통령 하자는 말이냐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상 답을 안 했습니다. 예.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1%라도 되느냐고 묻고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윤의견이 우리 당 지지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우리 당 지도부나 이런 데도 완전히 다 끊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합리적인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저거 미친 생각 아니냐. 교도소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다시 나와서 1심에서 징역도 뭐 엄청나게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대통령 하란 말이냐. 저 사람들 정신이냐. 이것이 당을 망하게 하는 거죠. 예, 지금 당에서는 뭐 68%가 윤어게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밖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이 이제 축소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현재 그 지지층이. 그래서 그 부분에 근데 대해서 이제 윤어게인 속에는 만나서 오래 이야기를 해보면 윤어게인이 윤을 돌아오라는 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헌법 파괴 행위인데 그것과 싸우는 정신이 윤어게인이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딴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싸워야 되는 것이지 윤어게인이라는 말을 내세워서 싸우는 순간에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선거에서는 어차피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 하는 건데 현재 이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그걸 좀 희망적으로 풀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네. 3월 13일 거하고 한국 갤럽입니다. 3월 20일 거를 보면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지지가 정당 지지도가 44%에서 28%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당층이 31%에서 41%로 늘었거든요. 특히 좀 아픈 것은 서울이 17%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어게인을 버리면 중도가 돌아온다. 이제 응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윤어게인을 버리면 보수가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게 문제가 아니고 떠나간 보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는 보수 국민이 따로 있고 중도 국민이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고 합리적인 국민이라고 보고 싶은 거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를 못 받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마음이 지금 차갑게 돼 있는 예, 저도 그렇게 상태여서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돌아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숫자만 갖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다른 정신을 갖고 있다. 그게 지금 전달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전달이 되면 그러면 그 국민들이 돌아와서 지지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원래 TK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그 중도가 와야 된다, 뭐가 와야 된다가 아니고 원래 우리 식구가 투표하러 나와야 된다. 이제 그게 희망적이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우리 주호영 후보자님께서는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지금까지 국민의 뜻이 뭔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호응을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수 재건도 자신도 있고 의지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보수가 가치를 중심으로 재건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인데 또 사람은 한번 어느 쪽에 생각을 가지면 돌아오기가 어렵고 그 과정에서 생긴 감정으로 쉽지 않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보수 재건은 가치 재건이 있고 네트워크 재건이 있는데 무슨 반윤이네 윤어게인이네 친한이네 뭐 이런 어떤 사이에서 생겼던 감정 갈등이 인적 네트워크 재건을 방해하는 요소가 안 됐으면 좋은데 가치 재건은 저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가치에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텐데 다만 그것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생겼을 때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는 의견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갈라져 있어요. 가장 나쁜 정치
가장 실패하는 정치는 지지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정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지지자들끼리 내전이 일어나 있어요. 이걸 극복하는 일이 저는 보수 재건에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힘을 합친다 정도도 지금 안 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다시 이제 돌아오려면은 우리가 하나다. 우리 당이 우리 지지자들하고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거 지금 서먹서먹함을 걷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필요합니다. 특히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갈라진 우리 지지층들을 서로 감정을 풀어주는 일. 그렇죠. 그걸 악화시키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고 풀어줘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무슨 투표하는 국민이 우리 당 지지 국민, 민주당 지지 국민 아닌 게 다 유동적이거든요. 이 중에서 행동이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정책이 바르면 오게 돼 있습니다. 꼭 어디가 보수고 어디가 중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늘 우리 당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이기는 겁니다. 예. 지금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면 밝습니다. 그리고 사납지 않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싸우는 게 싫거든요. 그리고 독하게 말하는 게 싫은데 이렇게 유하게 당신의 뜻을 잘 듣고 그러면 우리 한 요 정도에서 합시다. 당신이 나한테 따라와 항복해. 이게 아닌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하고 널리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과제 1호로 올려놓고 우원식 의장이 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런데 개헌이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들만 똘똘 뭉쳐 있으면 개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7명인데 이 공천 과정에서 의원들이 예를 들면 성공 못해서 탈당하면 그것도 걱정이고요. 우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원식 의장이 제안하겠다는 그 개헌 국민투표는 헌법 전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 사태를 여차. 광주 민주화 운동만 여면 호남 쪽에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 근데 부마도 여면 같이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취지를 여차. 그 다음에 계엄이 지금은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면 효력이 없어지는데 계엄을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있는 걸로 하자. 그렇게 헌법 논리상 반대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갖다 붙여놓고 저게 이제 기명투표거든요.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해서 우리 당을 설득해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헌법을 이렇게 바꾸는 것조차도 반대하려고 한다.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그걸 우리 당이 잘 대응해야 합니다. 잘 대응해야 하는데 저렇게 이제 개헌의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걸 하려고 할 텐데 의도 자체가 이게 개헌은 원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장치입니다. 국민 의견이 갈라졌을 때 합의해서 하나로 오는 건데 이 개헌 시도가 국민을 더 분열시키는 걸로 작동이 안 됐으면 좋겠고, 우원식 의장이 너무 임기가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4월 5월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 마지막에 무슨 개헌했다는 정치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과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헌의 본질이란 게 권력 구조를 바꾸어서 연이은 대통령의 실패를 막아보자는데 가장 큰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전문에 무슨 이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 사건을 였느냐, 그 다음에 지방자치 강조하는 거냐, 이게 우리 국민의 생활과 별로 관계없는, 바꾸어도 좋고 안 바꾸어도 좋은 그런 영역들이 많은데 저렇게 서두는 이유 자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우리는 막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시기적으로 기묘하지도 않은 일을 들고 나와서 어떤 선거를 또 흔들어 보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7일에 뭐 안을 내겠다 그러고 개혁신당도 여기에 이제 합의를 했다 그러는데, 개혁신당이야 뭐 원래 민주당과 같이 노는 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그 9표는 나올 거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기명 이름을 공개하고 투표하니까 올 사람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반대하면은 계엄
타당하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아마 올 거다 이러면서 지금 예, 자신을- 그러고 몰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리걸 마인드라는 말은 저희들이 법학도들이 쓰는 말인데 그렇죠. 리걸 마인드 연구소라는 이름 자체도 특이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민주화 시대 이후로 헌법이나 법률이라는 것이 거의 정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우리 헌정사를 그때마다 선고로 승패가 가려졌을 때는 국민의 뜻으로서 그때 인정을 하자. 단 헌법과 법률은 그 법 원리와 정신에 따라서 그대로 가야만 한다. 이제 그거를 지키고 있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예, 또 특히 보수가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저희들 죄송스럽게도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헌법을 필요한 대로 저거 멋대로 해석하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헌법 파괴인데 헌법 파괴이고 삼권 분립 파괴이고 사법부 독립 파괴인데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는데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한번 깨어지면 최영미 시인인가 꽃이 피기는 어려워도 지기는 잠깐이더라 하는데 이 사법부 독립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깨니까 정말 통탄할 일이죠.